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6부 왕의 귀환 다시 한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02년 12월 8일 개경으로 돌아온 태조는 이후 정말 얌전하게 지내게 되어 태조는 바깥 행차도 많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태종 앞에서 바가지 긁는 소리도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태조가 급격히 태세를 전환하게 되었던 것은 아마 이제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조사이의 난이 실패함에 따라서 사실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미유나 고우나 어쨌든 방원이가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인 방원이 내 뒤를 이어서 이씨의 대계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간다면은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조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남은 여생을 정말 쥐죽은 듯이 살면서 조용히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조사이의 난이 발생하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대략 한 1402년 4월 무렵이었는데 사실 태조에게는 이때쯤에서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태조와 함께 동국면에서 일어나 오랜 세월을 함께해왔던 이질한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질한은 두 차례의 왕자한 당시에 태종을 지지함으로써 태조의 뜻을 거슬렀게 되었죠. 사실 이게 이질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마음의 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과거 조선이 개국되기 직전 이방원이 정몽주를 격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질한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합니다. 그 반대 사유가 뭐였냐면은 지금 태조께서 반대하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그거 어떻게 찬성을 하겠냐. 나는 그거 도저히 찬성 못한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일평생을 함께해왔던 이질한.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이성계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질한은 이 점에 있어서 나름의 이제 부채의식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이 때문에 열려실 기술에서는 이질한이 그간 내가 살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불교의 귀의에서 은둔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실록에 따르면은 이질한은 태종을 도운 공로로 정사공신과 좌명공신,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또 공신의 책봉이 돼요. 그러면서 딱히 은둔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질 않아요. 다만 이질한이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겨요. 자신은 여진 사람이니까 여진의 풍습에 따라 화장을 해서 고향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태조의 오랜 버시면서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이질한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태조는 아마도 이제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질한이 이제 죽기 전에 말년에 이제 태종한테 상소를 올리는데 뭐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냐? 말년에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청하기를 신이 성주를 만나 장수가 되어 남으로 치고 북으로 칠 때에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철권의 총애가 비록 극진하나, 여기서 말하는 철권은 공신 책봉을 말합니다. 철권의 총애가 비록 극진하나 지옥의 화가 두려우니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죽은 뒤에 보복을 면하기만 삼가 바랍니다 하고 그날로 절에 들어가 중의 옷을 입고 집안의 일을 끊어버렸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연례실기술에서 전하는 이질한의 말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살생을 저지른 것에서 후회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그 구절이 있잖아요. 성주를 만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성계를 말하는 건데 태조를 만나서 내가 수많은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을 세웠는데 지금 막판에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미안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나는 공신에 책봉됐지만 모든 직위를 버리고서 은둔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번에 이제 태종실록에서 전하는 공식적인 오피셜적인 이야기인데 여긴 이렇게 써 있어요. 청해군 이질한이 죽었다. 이질한은 동국면의 청주부 사람이다. 병이 더욱 위독해지자. 자,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은 본토 사람으로 타국에서 죽었사온즉,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타국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본인이 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여튼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체를 불태워 도로 본토에 장사 지내요.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본토의 풍속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조선은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여진의 풍속대로 화장을 해가지고 여진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죠. 또 전하께서 조심조심 덕을 닦아 영원히 조선을 보존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3일 동안 조의를 정지하고 10월을 양렬이라 내렸으며 장사 지내기를 그의 청가가 해주었다. 여기서 태종이 굉장히 슬퍼하는데 사실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자면 뭐냐면은 자기를 뭐 도와줬고 어릴 때부터 삼촌처럼 따랐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시점이 조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태종과 태조의 관계가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때였어요. 그나마 자신의 아버지를 좀 이제 설득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 무학대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질환 삼촌, 요 정도였는데 그 이질환이 세상을 떠났으니 태종 입장에서는 슬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이제 반영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질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래도 태조에게 그나마 위원이 되어줬던 사람은 왕사였던 무학대사 자초였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태조와 오랜 친구이자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죠. 그래서 무학대사는 태조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무려 성리학 국가인 성리학을 국시로 하고 있는 조선에서 왕사의 위치에 올라가는 엄청난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조선의 초대 왕사예요.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왕사입니다. 아무튼 무학대사는 권좌에서 밀려난 태조의 유일한 벗으로 남아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야사들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학대사 1405년 9월 20일 무렵에 태조의 벗이었던 무학대사 자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학대사가 죽음으로써 왕사제도를 본래 이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중신들은 곧바로 왕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태종을 비롯해서 성리학을 신봉했던 조정의 관료들은 무학대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만 원체 태조의 오랜 벗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에 무학대사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왕사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또 사관들의 경우 무학대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 무학대사를 잔뜩 폄하하는 논평을 내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무학대사의 죽음과 관련되는 사관들의 논평 살펴볼게요. 간언에서 또 상언하기를, 자, 사관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자초가 왕사의 이름을 분수 없이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식자들이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리도 또한 비소합니다. 장차 죽을 때에 미쳐서 신음하고 통곡하고 평인과 다를 것이 없었고, 답이한 뒤에도, 즉 화장한 뒤에도 이상한 자취가 없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무학대사가 왕사라고 하지만 뭐 엄청난 고강한 법령을 가진 고승이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뭐 평범한 사람 아니냐, 뭐 속된 말로 땡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원에서 비방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구태여 이제 적나라하게 남김으로써 사관들이 역시 무학대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을 실록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학대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보다 좀 몇 달 앞서가지고 6월 무렵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왼팔이었던 조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조준, 우도전 이 체제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태조 입장에서는 조준은 정도전에 버금갈 정도로 자신의 조선 개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왕자의 난 때 태종편에 붙게 되면서 그 뒤로 역시 갈라서게 되었던 인물이었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말년의 태조는 아꼈던 사람, 그리고 또 나름의 추억이 있던 인물들이 하나하나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다는 거죠. 이에 태종은 부친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이게 좀 안타까웠는지 부친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수도를 한양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조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도 한 번쯤 이제 언급이 됐던 얘기긴 했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수도를 한양으로 돌릴까? 했다가
조사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좀 이제 한동안 이 얘기가 미뤄지다가 대략 한 1404년 무렵에 가가지고 이 얘기가 다시 또 거론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꼭 부친의 소원만 걸린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정종 때 개경으로 수도를 돌린 이후에 개경에서 별로 좋은 꼴을 못 봤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2차 왕자의 난 일어나고 조사이의 난이 개경에서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 일어나고 태종 입장에서 이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태종은 한양으로 다시 환도하는 것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류는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무학으로 천도할 것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시 수도로 옮길 거면은 꼭 한양으로 가실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무학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태종 입장에서는 개경도 싫었고 한양도 싫었고 다 싫었죠. 그러자 이제 하륜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랬었지 하고서 이 제안이 이제 급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신료들을 이끌고 무학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게 됩니다. 이때 같이 따라 나섰던 대신들과 서원관의 관리들은 모두 하륜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정도전이 한양과 무학을 놓고서 이제 하륜하고 대결을 벌였을 때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륜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셈인데,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무학으로의 천도 가능성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태종이 쉽사리 결정을 못 내려요. 왜냐면 무학으로 가자니 좀 이제 아버지의 의중이 걸리고 한양으로 가자니 그거는 좀 자기가 사실 좀 거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차에 결국 태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태종이 하여튼 좀 재밌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모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태종의 성격을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의외로 즉흥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 즉흥적인 면모가 나오는데 태종이 동전으로 점을 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동전을 가지고서 점을 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양, 개경, 무학 3개소를 두고서 이제 점을 쳤어요. 그 결과 한양은 2길 1흉 그리고 무학과 개경은 모두 1길 2흉이 나온 거로 결국 천도할 곳은 한양으로 낙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태종은 경복궁으로 가는 건 영 찜찜했는지 결국 새로 궁전을 하나 수축하도록 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덕궁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왕들은요, 궁궐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경복궁, 하나는 창덕궁.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쪽,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태종의 경우에는 당연히 창덕궁에 머물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종묘의 문 밖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포고하였다. 내가 송도에 있을 때 여러 번 수재와 한재의 이변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물난리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기상 이변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2차 왕자의 난과 조사의 난 때문에 개경에 대해서 좀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하교하여 구원하였더니 정승 조준 이하 신도로 환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자가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한양이죠. 그러나 신도도 또한 변고가 많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변고는 1차 왕자의 난이에요. 도읍을 정하지 못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와 신도와 하륜이 추천했던 무학을 고하고 그 길흉을 점쳐 길한 데에 따라 도읍을 정하겠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비록 재변이 있더라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수도 논란을 종결짓자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천호에게 명하여 반중에 척전하게 하니 신도는 2길 1흉이었고 송경과 무학은 모두 2흉 1길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양이 제일 괜찮다라고 결정이 난 거죠. 임금이 나와 의논이 이에 정해지니 드디어 향교동 동쪽 가를 상지하여 이궁을 짓도록 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궁이 창덕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05년 10월 창덕궁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태종은 공식적으로 한양으로 환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조선 왕조가 명운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로써 태조는 그래도 말년에 자신이 원하던 한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나름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이었죠.
실제로 이 한양으로의 환도가 결정이 났을 때 태조가 그렇게 기뻐했대요. 하지만 한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태조의 마음은 여전히 울적하게 그지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태조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신덕왕후 강씨가 묻힌 정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은 정릉이 도성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불편함이 크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릉의 백복 근처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즉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덕왕후 강씨라면은 이를 갈던 태종이잖아요. 태종은 당연히 이를 허락하게 되고 이 때문에 세력이 있는 가문들은 앞을 다투어 정릉 부근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막 아기 다툼을 벌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앞건은 바로 할인이었는데 할인의 경우 자신의 사이들까지 총동원해서 가장 먼저 노른자의 땅들을 사들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태조, 사실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 강씨의 무덤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애써서 가꿔놓은 정릉 주변에 아름드리 소나무 숲들이 싹 다 베어지고 거기에 대신들의 집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꼴보기 싫었던 태종의 꾀돌이 할인의 집이 거기에 들어서는 광경을 보면서 태조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라고 하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릉의 영역을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릉이 경중에 있는데도 조역이 너무 넓으니 청하건대 능에서 백보 밖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죠.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태종이 굉장히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왜냐면 신덕왕후 강씨라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가 있던 그 정릉이 오늘날 이제 서울시 중구 그 이름을 따서 정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태종은 자신의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어코 이 정릉을 이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서 이에 세력 있는 집안에서 분연하게 다투어 좋은 땅을 점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앞건은 누구였냐? 좌정승 하륜이 여러 사위를 거느리고 이를 선점하였다라고 돼 있죠. 하륜이 또 이렇게 그 돈, 치부에도 굉장히 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야망도 대단하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욕심도 하여튼 그냥 엄청났던 인물이 하륜이라는 거죠. 물론 이 덕에 삽니다. 하륜은.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함흥차사 사건 이후에도 태조는 6년을 더 살았어요. 1408년 5월 14일 마침내 태조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정말 참 오랜 세월이었죠. 제가 이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하면서 태조가 출연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등장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풍운의 인생을 살았던 태조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태조의 나이 향년 74세였고요. 그런데 태조가 세상을 뜨기 전에 상당히 흥미로운 유언을 하나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신의 능을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함흥에 마련을 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태조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이냐? 본래 태조는요, 진작 자신이 묻힐 터를 찾아다녔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어디가 명당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신덕왕후 광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정릉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거 찾아다니는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정릉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명당자리였고, 그래서 정릉에 자신도 같이 묻힐 것을 나름 이제 예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태조는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 곁에 함께 묻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된 태종, 신덕왕후 강씨라고 하면은 이를 박박 가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부친의 이러한 소망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에 태조는 정릉에 묻히지 못할 바에는 이거 해달라고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니까 차라리 그렇다면은 조상님들이 계신 함흥에 묻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태종 입장에서 당연히 그 먼 곳에 능을 건설한다면은 이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종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부친의 유언대로 동국면에다가 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어기고 도성에 가까운 곳에 등을 건설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두고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태종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